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정신병원에 갇혔던 남자. 이게 입원실이고 그 앞에는 원장실, 외래 진료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폐쇄병동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쇠사슬이 없는데 쇠사슬로 다 이렇게 저걸 해놔. 그곳은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멀쩡했던 사람이 거기 가서 7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하면 악몽이죠, 악몽. 입원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알 수 없는 약물 치료. 코끼리 정해줬는데 마취시키는 코끼리한테 마취시키는 마취약이야. 그래서 손을 이제 큰 덩치가 다 쓰러져. 병실 내부는 집단 수용소를 방불케 합니다. 누가 이들을 정신병원에 가둔 것일까? 묶여서 집에서 이 묶고 갖고 오는 것도 많다고. 아, 강제로? 그럼 여 집에서 전화 오면 여기서 잡으러 가라.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출동하는 응급 이송업체. 환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화 한 통으로 누군가 갇히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데려다주면 작게는 40, 많게는 5, 60. 이 환자를 그쪽으로 알선을 하는 거죠. 이기철 씨가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저 기억하시죠? 네.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현재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 이곳은 이기철 씨 가족이 8년 동안 함께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손자하고 이 방에 살고 딸은 이쪽에서 살았는데 이 방에 살았었는데 딸은 이제 중학교 때 미국 가고. 내가 그래도 이거 집장만 할 때는 그래 어려운 상황에서 또 열심히 살았는데 참 이렇게들 좀. 이 씨가 어렵게 장만했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난날의 고생이 물거품이 돼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방이에요. 이 방에 네. 자고 계실 때 이 방이 방바닥에 자고 있는데 새벽에요? 예, 새벽에 끌려간 거예요. 비극이 시작된 것은 8년 전이었습니다. 집안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두 명의 남자가 자고 있던 이 씨를 깨웠습니다. 잠결에 양쪽 팔을 이렇게 뛰더라고요. 남자 둘이서 일어나라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제복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난 경찰인 줄 알았어요.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온 이 씨는 대기하고 있던 사설 응급차에 실렸습니다. 뭐 둘이서 건장 청년들이 뭐 우격다짐으로 그냥 끌어내니까 뭐 꼼짝없이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끌려가는까지도 병원에 가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그가 끌려간 곳은 인근에 위치한 정신병원. 도착하자마자 좁은 병실에 갇혔다고 합니다. 진료를 해가지고 입원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방 안에다가 거기는 입원하자마자 독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완전 폐쇄 공간이니까 거기는 뭐 혼자 떠들어도 벽을 치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며칠이 지난 뒤에야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는 이기철 씨. 자신은 정신병원에 입원할 이유가 없다며 퇴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수십 차례 억울한 걸 호소하고 나는 여기서 나가야 될 사람이고 내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가 병명이 뭐라는 것도 얘기해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환자 취급을 하더라. 결국 원치 않는 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한 병명조차 알지 못한 채 성분도 모르는 약을 매일같이 먹어야 했고 약을 먹고 나면 취한 듯 정신이 몽롱해졌다고 합니다. 안 먹을 수 없는 게 그건 약 시간 되면 이렇게 그 간호사나 보호사들 둘이서 이렇게 지켜보고 먹는 걸 봐요. 입에 털어 넣는 걸 보고
다 입 검사를 혀를 들어라 놔라 검사를 다 하거든요. 주는 약을 그냥 그 짐승한테 먹이 주듯이 그냥 주면 먹어야 돼요. 말대꾸를 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는 그냥 뭐 뺨을 때린다든가 뭐 주먹 발길질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이라고 봐야죠 그냥. 병원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김없이 처벌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한층 더 왔어요. 외출은 물론 외부와의 연락도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외래 진료를 제외하면 이 씨는 병동을 거의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샤워실은 어떻게 했거든요? 사무실도 요렇게 옆에 악몽이죠 악몽. 정신적으로 멀찌가 뜬 사람이 거기 가서 7년 동안 아무런 뭐 찾아오는 사람 없이 연락 없이 7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악몽 그 자체예요. 천상 태인이라도 또 하루 쉬어야 되겠고 방도 어디론가 향하는 이기철 씨의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이 근처인가요? 여기 어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평범한 상가 건물. 이곳이 바로 이 씨가 7년 동안 갇혀 있던 정신병원입니다. 아버님 어디에 머무셨어요? 요 창문 쪽이 불 켜지는 쪽. 불 켜져 있는 창문에? 예. 그게 방이에요? 예. 입원실? 예. 여기 입원실이고 그 앞에는 원장실, 외래 진료실. 근데 그분들 다 어디로 가셨지? 그가 있었던 폐쇄 병동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병동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폐쇄 병동을 없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당시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다 줄여나면 그때는 다 처음 당시에는 머리가 나갔어요. 머리가 나갔나? 그리고 지금은 쇠사슬이 없는데 쇠사슬로 다 이렇게 저걸 해놨어요. 매트 저걸 찢어가지고 천을 찢어가지고 20m를 만들어가지고 매트 밑에다 숨기고 있어요. 내려가면 탈출하려고요? 탈출 계획도 수차례 세웠다는 이기철 씨.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이 씨의 지인들은 그가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갑자기 실종이 돼가지고 저희가 막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는데 못 찾은 거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없어졌잖아요. 없어져갖고 근데 우리는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늘 이제 궁금을 했었지. 2014년 11월 이 씨는 병원의 감시를 피해 어렵게 전화 연락이 닿은 친구의 도움으로 그곳을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제 이 손이 약간 이렇게 약간 뜨는 것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많이 이어 있더라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기가 찬 거야. 그 텔레비도 더한 거야, 그냥. 그거는 뭐 해볼게. 그대 2년, 1년 그러지 7년이면은 그 인생은 완전히 50대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생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실제 정신병원의 환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입원하게 된 걸까? 병동 구석의 한 병실에 격리돼 있는 환자가 보입니다.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간호사. 환자가 금세 조용해집니다. 술 먹고 막 큰 소리 치고 저런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 코끼리 맞고 네발 다 묶고. 코끼리 주사? 코끼리 그거 좋은 게 아닌데 안 넣으면 뭐 뜯으니까. 인젝해서래 인젝. 인식에서? 인젝을 했다고 인젝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코끼리 주사는 주사인데 마취시키는 코끼리한테 마취시키는 마취약이야. 큰 동물이 쓰러지는 거지. 그걸 딱 쏘면은 총으로 막 쏘잖아. 그래 쏘면 이제 큰 덩치가 바로 쓰러져. 일종의 코끼리 주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네. 환자분이 맞는 거? 네. 우리는 코끼리 주사를 하는데. 약 기운에 취한 듯 하루 종일 잠만 자는 환자들. 이들 대부분은 사설 응급 이송 업체에게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그냥 강제로 보내는 거야. 저한테는
전국에서 여기 다 오는 걸 입원해. 여기도 환자들 강제 입원으로 많이 들어와요? 이거 묶여놓은 것도 많지. 묶여서 집에서 이 묶고 갖고 오는 것도 많다고. 아, 강제로? 그럼 여 집에서 전화 오면 여기서 잡으러 가. 가서 이제 묶고 오는 거야. EMS 사오는데 걔네들 강압적으로 막 이러더라고. 그러기 크게 맞추는데 결리고 먹이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기철 씨. 그를 정신병원에 가둔 것, 놀랍게도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이기철 씨의 아내 김 씨가 운영하고 있다는 공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 남편을 강제 입원시킨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래서 뭐좀 여쭤볼 게 있어서 좀 답변을. 절대 밖에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이렇게 파격적인 사람이고, 그 애들아빠 그 싫어하는 날 밖에 나가는 거, 친구도 하고 아무 다 무조건 이제 그걸 자꾸 차단을 하니까. 김 씨는 당시 남편 이 씨의 의처증이 심해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 잦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행동이 점점 심각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있는데 다 때려부시고 무슨 뭐 돈 안 받으면 난리치고 칼라들이자고 난리고 술 먹고 한다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부터 아버님이 술을 드시면 그렇게 집에 와서 형태를 부르고 깨졌어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빠 애들아빠 미친 거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입을 시킨 거죠. 예? 그걸 뭐 당연한 거지. 그 뭐 그 사람 멀쩡한 사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강제 입원 당시 아내가 작성한 보호자 의견 진술서입니다. 음주로 인한 폭행 상황이 자세히 묘사돼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진단한 이기철 씨의 병명은 망상성 장애와 알코올 의존증이었습니다. 과연 아내의 주장은 사실일까? 이 씨 부부를 오랫동안 지켜봐왔다는 교회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 씨 아내의 말과 달랐습니다. 이해를 되고 의처증은 사실이 아닌 걸 갖다가 의심할 때 그게 의처증이지 사실인 걸 가지고 괴로워하는 게 왜 의처증입니까? 그건 병이 아니죠. 괴로운 일이죠.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부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냥 막 집안에서도 풍지박산이 나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냥 가정하고 직장밖에 몰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니까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집도 사죠. 뭐 맨날 술이나 먹고 금방탕했으면 집 사겠습니까? 그게 말이 그렇죠. 7년 동안 아내가 이 씨를 찾아온 것은 단 한 번뿐. 이 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왔길래 그럼 이게 나를 퇴원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 대출을 가지고 시켜준다는 거예요. 대출만 싹 하고 싹 갚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금액을 몰랐는데 이것도 나와서 보니까 8천만 원 돈을 또 대출했더라고. 이 씨의 인감으로 거액을 대출받은 아내. 하지만 퇴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왜 이기철 씨를 망상장애라고 진단했던 것일까? 이 씨와 함께 해당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만 얘기 듣고 그 사람이 칼로 나를 죽이라고 위협하고 했다고 그 얘기만 듣고 마누라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자세가 부인하고 만 서로 얘기가 다르면 안 믿어요. 부인 얘기도 못 믿겠고 저 얘기도 못 믿으니까 이거는 증인을 더 데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왔던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인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아버지의 입원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자녀분들이 왜 씨를 의처증 환자로 만드는 얘기 따르면 부인이 지금 거짓말하는 건데 그 거짓말에 자녀들은 왜 동조해요? 실제로 아내와 아들이 각각 서명한 입원 동의서가 존재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우리는 어렵게 이 씨의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술을 먹으면 정말 과격해서 칼을 들어서 누구를 위협하고 가족들한테 그런 모습은 본 적은 없어요. 그럼 어떤 모습? 그냥 어릴 때부터 술을 많이 드셨는데 많이 드시고 많이 싸우시고 다투시긴 했는데 한번 던지시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칼을 들고 그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입원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님을 입원시킨 어떻게 된 일일까? 2박 3일 집에서 술을 먹고 제 글씨가 완전히 아니네요. 딱 봐도 예. 도장은 본인 도장 없나요 혹시? 그때 당시 인감을 어머니가 그렇게 그럼 병원에서 어떤 입원 동의서나 그런 거 작성한 적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를 계속 입원시켜야 된다는 그런 거 기록을 쓴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입원 동의서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기관에 아들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아들이 평소 사용하는 수첩속의 필적과 아들이 작성했다는 입원 동의서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개의 필적에서 각기 다른 특징들이 관찰됐습니다. 보호 의무자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적과 평소 필적, 수첩 같은 것을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체적으로 이 필습이라든지 자액 구석 상태, 여기에 특징적인 필액 등에서 모두 다른 필적으로 감정이 나왔는데요. 이름 필적을 봤을 때는 전혀 동일인의 필적이라고는 보기 어렵죠. 자해나 타해 위험성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강제 이송은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강제 이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사설 응급 이송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인권위원회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반드시 의사가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 아마 단 한 건도 없을걸요? 의사가 현장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좀 같이 좀 가시죠. 그러면 단 한 명도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는 병원과 이송업체 측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게 병원에서는 환자를 나한테 이렇게 데려다주면 내가 뭐 환자 한 명당 얼마큼 사례를 하겠다. 그러면 그 업체 그 거래하는 그 구급차 하는 사람은 이제 환자 보호자들한테 설득하는 거죠. 아, 그 병원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병원 별로 안 좋고요. 우리가 이제 협력 또는 아니면 우리가 봤더니 좋은 병원이 있다고 이제 쉽게 해서 영업을 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그 병원과의 유착 관계가 있다면 그 이송업체들은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까요? 환자분이 이제 의료보험 환자냐 생활보호 대상자냐에 따라도 틀려요. 예, 의료보험이 있으면은 작게는 40, 많게는 5, 60 정도. 우리는 응급 환자 이송업체들에게 강제 입원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강제 입원이시니까 그러니까 24시간 아무 때나 연락 주시면 되고요. 조심질환자 같은 경우는 안 가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검사하고 뭐 그래 한번 찍어보자 하고 선의 거짓말 정도는 저희가 살짝 해드려요. 구체적인 방법을 조언해주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 때문에 본인들이 힘들고 어떤 술 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술 드시면 밤새 본인들 불러다 본인 따님한테 뭐 이 엉뚱하게 들지 말고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저런 얘기를 의사에게 하시면 돼. 전화 한 통으로 누군가를 강제 입원시키는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 취재진은 강제 입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술 깨면은 좀 이순해져요. 근데 몰라요. 네, 밤에 지가 했던 거를 몰라요. 기억을 못 하신다고? 네. 그래요? 책임이 얼마나요, 아드님이? 별로 안 커요. 혹시 입원하신 적 있으세요? 입원한 적은 없어요. 내가 말은 계속 몇 번 했는데 치료 좀 하자고. 안 가려고 하죠. 입원하셔야죠. 뭐 저도 기억도 못 하실 정도고 하면 하시는 것 같고요. 30분 뒤 사설 응급 이송 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더니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차에서 내립니다. 그냥 가면 돼요?
잘 따라가요? 만약에 지금은- 자랑을 하겠구만. 네. 그럼 묶어야 돼. 거실에는 취재진이 누워 있습니다. 이때 이송업체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네, 알겠어요. 병원에서 오세요. 네? 병원에. 병원에 와서 검사 좀 받을게요. 선생님 좀 모시고 오라. 무슨 병원? 일반 병원이에요. 무슨 병원인가? 일단 병원 가보자. 제가 왜 병원에 가요? 그럼 가서. 어머님이 그래 부탁하셔서 저희가 오셨다고요. 여기 갑시다. 내가 무슨 병원에 가?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무슨 묶습니다, 그럼. 뭘 묶어요 제가? 안 돼. 잠깐만요. 취재진을 순식간에 제압하더니 팔을 묶어서 끌고 나갑니다. 마치 범죄자를 연행하는 듯한 이송업체 직원들. 현관 앞에 대기해놓은 차량에 강제로 태웁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하는 응급차. 도착한 곳은 이송업체 직원이 권유한 정신병원 앞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내리는 취재진. 두 손은 갈색 끈으로 결박돼 있습니다. 끝까지 저항해보지만 결국 병원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왜 손을 이렇게 마음대로 묶는 거예요? 무슨 권리로? 무슨 쓸다 먹는 거지. 불법이 아니에요. 예? 불법이 아니라고요. 묶어도. 묶어도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호자가 동의했으니까 불법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송업체 직원은 결박한 손을 풀지도 않은 채 취재진을 진료실로 들여보냅니다. 풀었어 빨리. 술 안 마실 때는 너무 웃기잖아요. 멀쩡해요. 술 안 마시면 멀쩡. 이렇게 흉기 들고 안 그래요? 술 안 마실 때는 흉기 안 들어요. 아니, 근데 술 마시면 막 이렇게 집에 흉기를 들고 그래요? 집에 오면 집에 와서. 그래. 그런 적 없어요. 무슨 너는 말도 안 돼. 얘는 중간에 며칠 정도 마십니까? 뭐 마실 때는 뭐 계속 마시고 안 마실 때는 좀 안 마시고요. 예. 아 그래요 원래? 네, 그게 알고 있는 게. 아. 까지 마시고 필름이 자주 끊어진다는 이야기죠. 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다 그래요. 검사를 하시고 그러면 제가 멀쩡하지 않은지 검사 알 거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지금. 예?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이 때문에 오신 거예요. 누가요? 알코올 문제. 누가요? 일단은 그렇게 보이네요. 그다음에 진료가 끝나자 병원 측은 바로 입원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어머니 동의. 술을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끌려온 취재진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정신과 전문의 3명에게 강제 입원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강제 이송 상황에 대한 전문의들의 생각은 어떨까? 사실은 전혀 환자가 아닌 분이 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인데, 사실은 응급 저 차는 사실은 법적인 권리를 위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게 출동하면 안 되는 거죠. 저것부터 먼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묶었던 행위도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이고요. 어떤 사람을 위계에 의해서 강제로 다른 데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공권력에 주어진 권한이지 민간에게 주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아내의 일방적인 진술로 7년 동안 강제 입원된 이기철 씨. 아내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병원과의 연락도 끊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남겨진 것은 수백 장의 진료 기록과 밀린 치료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 입원 기록을 살펴보던 이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입퇴원 날짜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됐다는 겁니다. 2009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 씨가 3일간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입퇴원 저걸 기록을 띄었거든요. 그 띄어보니까 내가 2차례인가 입퇴원했다는 걸 거기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과 퇴원을 예. 그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황당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도 내가 퇴원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서울상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퇴원 후 이틀 만에 재입원했다는 병원 측 기록.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제가 여기서 하루라도 퇴원한 적이 있습니까? 정상 완벽하게 기다릴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 나는 퇴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굉장히 빡기네요. 왜 뜻밖입니까? 이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게 하루라도 이렇게 퇴원한 적이 있습니까? 나갔으니까 퇴원했다고 하죠. 말 똑바로 하세요. 말 똑바로 해요. 아니 내가 여기 언제 퇴원한 적이 있습니까? 퇴원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다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당신들 어떤 책임을 다질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고 책임질 거 있어. 병원 측은 재입원 당시 아내와 아들이 작성했다는 보호자 의견 진술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두 진술서의 내용은 물론 글씨체까지 흡사합니다. 우리는 아내 김 씨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7월 25일 날 퇴원해서 한 2박 3일 동안 집에서 계셨어요? 본인이랑 같이? 나 나온지도 몰라. 집에 가서 밥을 먹은 적도 없고요. 집에 가서 뭐 나하고 그런 적이 없어. 그냥 쭉 그럼요. 어머니 글씨는 맞으세요 이거? 아니 내가 글씨체를 이렇게 않거든요. 7년 동안 단 하루도 폐쇄병동에서 퇴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기철 씨. 당시 이 씨와 함께 방을 썼다는 동료 환자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안 나갔어요. 2박 3일 동안 퇴원한 적? 예. 그 증인 많아요. 저 말고도 김도 있고 저도 있고 이도 있고 막 그런 뭐. 아버님은 그 퇴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때 당시에? 아니 한 방에서 계속 같이 있는데 뭐 그걸 몰라요. 한 방에 뭐 매일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뭐 태국 2박 3일 나갔다 오면 그걸 왜 내가 몰라요.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자에 의한 강제 입원의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계속 입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병원의 전직 직원은 병원 측이 심사를 피하기 위해 입퇴원 날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줘서 나오는데 7년 동안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돌리고 앞에 있는 소리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좀 도와달라. 할 사람도 없잖아. 병원도 이 사람이 퇴원시킬 생각조차 안 하네요. 근데 거기가 한 사람이라 돈이죠. 그럼 한 사람이다 병원에 가둬야 해. 이번 6년째인 2014년 봄, 이기철 씨는 퇴원하는 환자를 통해 관할 보건소에 불법 감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보건소 직원이 이기철 씨를 직접 면담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보건소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때 면담할 당시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담당 직원한테 제가 7년간 여기 지금 강제로 입원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가 하루라도 이게 퇴원한 적도 없고 그런 구타당하고 이런 걸 전부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측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자의 입원이니까 본인이 언제든지 나가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병원 측에서 주장을 하니까. 당시 보건소 직원이 이기철 씨를 면담했던 기록입니다. 2011년 강제 입원에서 자의 입원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서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 내용도 보여주지도 않고 여기 사인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서류입니까?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니까 사인만 하라.
병원 측이 보건소에 제출한 자의 입원 신청서에는 이 씨의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갇혀 있고 또 약을 항시 약에 취해 있는 상황이라 그 내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못 됐죠. 그 이제 거기서 단지 뭐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제 할 뿐이고, 그렇죠. 부정하면 뭐 자꾸 독방에 집어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의 입원으로 변경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이 씨. 하지만 병원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쓰라고 시켜서 쓰셨다고요? 그럼요. 만약에 일단 우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게 누가 들어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씨의 판단력이 그만큼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속아서 받아쓰기 초등학생처럼 하셨다고요? 아니 속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상황이 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그거 아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소리도 지금 몰라. 내가 소리에서 가시면 되잖아요. 예? 집에 나가시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나가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수도 없이 했어요. 예? 우리는 해당 병원 전직 직원에게 자의 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퇴원을 했다가 다시 그런 걸로 자입은 한 걸로 다 하도 불러준다 다 적어야 돼. 누가 불러주나요? 그 식당이라 있어. 불러주고 안 좋으면 그걸 안 쓰면은 안 돼 또. 어떻게 되나요? 안 쓰면? 안 되면 안 되지. 그러면 더 못한다. 하려도 빨리 어때 뭘 하더라도 병원에 시키나 다 하고 빨리 나오고 싶으니까 사람들 다 하는 거야. 자인골이라고 하면은 외투도 돼. 뭐 2박 3일 뭐 있으나 갔다 온다면 내부터 다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자인골. 근데 자인골을 했는데 아무도 밖에 못 나가요. 자의 입원한 환자의 경우 병원 측이 6개월마다 계속 입원 심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씨가 7년 동안 갇혀 있게 된 이유입니다. 병원 측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이 씨의 요양급여비는 7년 동안 1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 씨에게 밀린 병원비 3천만 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도 가압류했습니다. 본인 그 아파트에다가 가압류 해놔가지고 그 아파트 경매된 거잖아요. 그건 이제 병원비 내라는 거. 근데 그렇게 압류해가면서 자기가 왜 병원에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기철 씨가 물류보관센터를 찾았습니다.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주인을 잃은 살림살이는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보는 손때 부는 물건들. 내가 맨날 앉아있던 데인데. 이게 의자예요? 네, 내가 혼자 여기 앉아있던 데. 먼지 쌓인 물건들처럼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7년 동안 그의 삶도 뒤엉켜버렸습니다. 딸내미. 따님 못 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8년 동안 못 보셨나요? 10년 됐죠, 10년. (16살에) 유학을 보낸 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딸. 정신병원에서의 7년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참 말할 수 없는 그 세월을 7년간 세월을 정말로 내가 한참 일해야 될 나이고 50대 때 그 청춘을 거기서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이지만 내 청춘을 거기서 희생이 됐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진짜 이게 나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년 전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려갔다는 박경혜 씨를 만났습니다. 다 약봉지, 전부 다 약봉지. 이것도 약봉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석 달 만에 병원을 벗어난 그녀는 후유증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약 진통제요. 이거를 하루에 몇십 개씩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몸이 아파서 그랬어요? 네, 몸이 아파서. 그녀를 정신병원에 가둔 건 4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다 잘라갔네요 이렇게. 응, 다 잘라갔어. 원래 옆에 그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응. 자식들의 행동에 박경혜 씨는 지난 2년을 눈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돌아봤을 때 이렇게 잘라간 거 보고 마음이 88일 동안 갇혀있어.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떨리고 두렵고 무섭고 말도 못했어요. 거기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거를 느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박 씨를 가둔 사람이 자식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그 말을 해주더라고. 자식들이 나를 여기다가 치매 환자라고 여기다 갖다가 치료하라고 넣었으니까 치료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박경혜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가둔 이유는 재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입원 기간 동안 자식들은 어머니 소유의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자신들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경혜 씨가 피땀 흘려 마련한 20억대 빌라를 매매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밤낮 봤어도 정신병은 아니야. 정신병은 아니야. 아니 지금 강제로 넣은 거라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해먹으려고 거예요. 건물을 해먹으려고. 자식들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느라 건물까지 헐값에 넘겨버린 박경혜 씨. 자식들과의 인연도 모두 끊어졌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넣고 자식이 부모를 넣고 정신보건법 24조가 없어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퇴원 이후 박경혜 씨는 강제 입원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강제 입원 조항에 대한 첫 위헌 심리 사건인 만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날 열린 공개 변론에는 당사자인 박경혜 씨도 참석했습니다. 불안하고 막 이러진 않아도 그래도 이게 법정이다 보니까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죠.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 같아요? 이제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거는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기본권 침해였습니다. 신체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치료를 위해선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에 대한 보건의료 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전원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인격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의료행위에 관한 동의 권한을 보호 의무자에게 부여함으로써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입원 등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켜 적시에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즉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성을 요건으로 할 경우 정신질환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방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보호의무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입원 등 치료를 적시에 적극적으로 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제 입원 환자는 4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67.4%에 달합니다. 이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3배에서 많게는 5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런 데를 보면 우리 쪽이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립된 제3위 기관에서 이걸 심판해가지고 입원시킨다라든가 이런 그나마 좀 돼야 최소한의
인간에 관한 존엄 권리라는 걸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정신장애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런 것들 무시돼 버리고 그런 간단한 절차에서 입원돼 버리면 그거는 진짜 악용될 소지가 진짜 많은 거죠. 해외 여러 나라들은 강제 입원이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입원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강제 입원 비율이 가장 높고 또 장기 입원 비율도 가장 높고 또 우려할 만한 부분은 정신과 병상 수가 우리나라만 유독해서 계속해서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은 이런 감금 구조를 오히려 이제 합법화했기 때문에 이제 법을 고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정신보건법 개정은 정말 중요한 과제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